생기지 않는 범위에 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는 준비되어 있나요? 마이크 어디 있어요? 아, 여기까지 빨리 나오면 돼요. 30분이 됩니다. 사회자께서 보이시죠? 네. 그래서 여기 한 분, 여기 한 분, 여기 한 분. 마이크 주신 분은 옮겨가면서 앞에 뒤에 자유롭게 할 테니까 여기 맞춰서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자, 질문하시거나 의견을 내실 분 말씀하십시오. 제일 중간에 제일 앞에 좀 할까요? 혹시 경제 관련 질문을 할 수 있나요? 네, 저는 신서지공학부 김찬이라고 하고요. 제가 준비한 질문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 시간에 맞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3가지 중 하나는 성장 회복은 기업에 달려있다고 하셨는데 일자리 같은 경우를 저희가 볼 때 기업은 규제 철폐와 고용에서 오는 리스크를 줄이고 싶어하고 경쟁을 통한 사원들의 개개인의 경쟁력 확보를 원하고 또 저희 같은 개개인의 경우에는 평생의 경쟁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데 성장과 기업의 성장과 노동 문제에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와 두 번째로는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해 질문을 할 텐데 기존의 다른 곳에서 이렇게 대담을 하실 때 보면 민주당이 180석의 위력을 사용하지 못한 부분을 답답하다고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행정부랑 지방의회, 의회 권력까지 다 지냈는데 총선이 지난 지 2년이 채 안 돼서 이 후보님께서 윤 후보를 추격하는 모양새가 된 데에는 국민들이 민주당에 실망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이 후보님께서 경선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도 중앙 정치에서 조금은 거리가 있었던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느 부분이 좀 답답했고 이재명의 민주당은 어떻게 달라질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근래 뜨거운 N번방 방지법 등이 대의를 위한다는 명분이 있지만 지금은 검열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런 주장 등 첨예한 갈등과 토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법조인 출신 이재명으로 정치인의 이재명으로 봤을 때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시간 이상 대답을 했는데 중요한 질문을 3개씩이나 해가지고 제가 매우 난처하긴 한데 짧게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질문의 핵심은 성장과 노동 종중이라고 하는 게 양립 가능하냐? 그런 거 같아요. 기업 정책에서 정부 역할이 대체 뭐냐? 규제와 자유의 관계는 대체 어떤 거예요? 어떤 한계가 있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질문하는 우리 학생의 자유지만 해석은 또 제 자유니까 그래서 이렇게 답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장과 노동이 배치되는 것이냐? 사실은 이거는 성장과 노동 말고 그 근본적으로는 소위 분배와 성장의 관계는 상호 대립된 것입니다. 이거와 사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 연관인데 과거에는 투자할 곳은 많은데 투자할 돈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투자에 집중하면 바로 그게 경제 성장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당연히 고용도 늘고 소득도 늘고 국가 총생산도 늘어났고 GDP도 늘어났고 이런 선순환, 소위 과거에 말했던 낙수 효과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고도성장 시대가 있었고 다르게 말합니다. 그럴 때는 분배라고 하는 게 사실은 성장의 정례 요소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게 분배라고 하는 건 똑같은 물수기 하나인데 여기 물도 뽑아가 이렇게 뿌려주는 거잖아요. 그런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어요. 토대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투자할 돈은 남아도는데 투자할 곳이 없는 시대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확 떨어졌어요. 옛날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높거든요. 몇백 프로는 기본이었고 보통 1000몇백 프로 이렇게 되는데 요즘은 50% 아예 없는 그런 회사들도 있어요. 평균적으로 한 150%. 그러니까 이게 또 증명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은행 금리가 돈을
성장을 올리면 높을 거 아니에요? 지금 돈을 빌리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은행이 마이너스로 빌려준다. 얼마 전까지 한국은행은 0.5% 이자가 내는 돈을 빌려줍니다. 기준금리가. 근데도 돈이 안 들어가. 안 빌려가요. 유럽 이런 데는 마이너스로 빌려줘요. 지금 1억 빌리면 5년 후에 7,500만 원만 갚아라. 그래도 돈 안 빌려가요. 돈이 남아도 멋있다 같은 말이죠.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수요와 공급이 균형이 맞는 시점까지 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공급 역량은 이만큼 뛰어난데 수요 역량이 이만큼 위축돼 있으면 이 경기 침체가 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정부의 정책을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수요를 확대하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단순하게는. 그래서 지금은 지나치게 양극화, 여러분 양극화 문제라고 다 이게 다 알고 사시잖아요. 그죠? 왜요? 왜 양극화가 문제입니까? 기분 나빠서 문제입니까? 이게 아니죠. 자원이 한쪽에 지나치게 집중돼가지고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다. 쌓여있어요. 필요한 사람은 쓰지 못하고 가진 사람은 너무 많아서 못 쓰는 상황. 이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죠. 그래서 성장이 정체적인 겁니다. 그래서 IMF나 세계은행 같은 기업기구들이 이미 오래전에 10수년 전에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포용 성장 정책을 취해줍니다. 성장의 기회와 성장의 결과를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지속적으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성장하는 길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미 오래전에. 근데 우리나라만 유난하게 그 분배를 강화하면 성장이 안 돼요. 복지를 강화하면 경제가 죽고 라고 하는 옛날 얘기를 시대가 완전히 바뀐 상태에서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경제에 정치가 지나치게 개입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리고 파이를 키울 기회를 그렇게 놓치고 있는 거예요. 파이를 키워야 부자도 더 많은 부를 쌓게 됩니다. 파이가 점점 작아지면 부자도 생존의 기회가 어렵다. 그래서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런 문제를 걱정한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빌 게이츠나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만들어서 엄청난 돈을 버는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이 야 이러다 큰일 나겠다.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된다. 그래야 시장이 유지된다. 자본주의 시스템이 유지된다. 안 그러면 과도한 집중으로 특정 기업 몇 개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은 다음에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전체적으로 망가진다. 그래서 기본소득을 하자고 하는 거죠. 이걸 생각해보면 성장을 담보하는 것은 지금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물론 투자 자본 부족한 저개발국가 빼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선진 국가들은 분배를 공정하게 성장의 기회를 공정하게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하는 것이 성장의 길이라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로 거기서 파생됐는데 성장과 제가 기업 중심이냐 노동 중심이냐 그래서 기업 중심 기업 프레임들은 반노동이어야 하느냐 친노동은 노동 중심 사고는 반기업이어야 되냐 과거에는 그랬어요. 여기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노동자들 막 기업 짜야 되죠. 농촌도 막 분열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도시간 노동자를 막 밀어넣는 다음에 농산물 가격을 낮게 유지해야 저임금을 견딜 수가 있죠. 이 모든 정책이 그랬어요. 노동자들의 임금을 억제하고 도시로 노동자를 막 밀어넣는 다음에 노동력을 최대한 많이 공급해서 노동력 대가를 즉 요임을 싸게 주고 기업들이 고용할 수 있게. 그럴 때는 친노동 정책을 하면 반기업적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상태가 또 벗어났어요. 그런 방식의 노동을 억압하는 방식의 기업 활동은 이제 한계 기업이라 그렇지 첨단 산업이나 아니면 기술 중심의 수출 대기업이나 어쨌든 이게 좀 뛰어난 기업들은 그런 방식의 노무 관리를 해가지고 미래가 없어요. 지금은 노동자들의 창의적인 사고, 또 자발성, 개성, 또 그에 기반한 혁신 이런 게 이제 기업의 성장 모멘텀이 되는데 성장이 키우다 되는데 기업이 노동자들 막 탄압해가지고 막 말도 못하게 하고 단결도 못하게 하고 임금 상승 해라고 데모하는 막 경찰 동원해서 탄압하고 이런 기업이 국제 경쟁에 갖겠습니까? 갖지지 않죠. 그래서 지금은 역시 기업의 내용, 산업의 내용이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존중받고 적정한 임금을 받고 노동자들이 미래가 있다고 믿어져야 그 기업이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역시 친노동이 반기업, 친기업이 반노동이라는 생각은 정말 흑백 논리에 빠진 과거 사고입니다. 지금은 친경제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들의 처우도 개선되고 노동자들이 의욕을 가지고 성실하게 혁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게 이제 기업의 새로운 성장 발전의 토대가 되고 이런 선순환 경제라야 살아남을 수가 있다. 이 말씀 한번 드리고요. 제가 사람들이 그런 얘기 기억을 자주 하죠. 제가 친노동자, 노동자 출신이고 노동자들이 보호받고 노동자들의 권익이 신장돼야 경제가 산다고 하는 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내공황을 극복한 미국의 루즈벨트가 한 얘기입니다. 미국의 루즈벨트가 내공황은 독점점을 발생합니다. 무한 경쟁 때문에 한쪽으로 너무 집중이 되다가 자원이 한쪽에 다 썼고 이게 필요한 사람을 못 쓰는 상태가 발생해서 대공황이 발생했는데 그때 정책이 뭐였냐면 노동자를 보호하는 거였어요. 노동자들이 단결하고 단체 행동을 하고 기업과 싸워서 처우를 개선하고 그래서 소비가 늘고 기업의 생산한 기반이 늘어나고 특정 기업은 피해를 볼지 모르지만 산업 전체는 활력을 찾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노동자들이 다 중산층이 되면서 미국이 50년 호황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해가 있는데 친노동 얘기를 했더니 이거도 반기업 우리나라는 이 흑백 논리가 너무 심해요. 중간은 왜 없어요? 흑 아니면 백입니까? 회색도 있잖아요. 빨간색도 있잖아요. 노란색도 있잖아요. 이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 흑백 논리 때문에 친기업은 반노동, 친노동은 반기업에 있는데 실제는 안 됐습니다. 제가 매일경제가 의사 취임한 후에 기업 임원, 중소기업 임원 50명, 대기업 임원 50명을 넣고 투표를 했어요. 전국의 17개 시도지사 중에서 가장 친기업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투표를 했는데 놀랍게도 제가 압도적인 1등이 됐습니다. 놀랍죠? 별로 안 놀라네요. 그건 기업 임원들은 제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기 때문에 비난을 받더라도 저는 과감하게 기업들한테 인센티브를 주죠. 시우지 아주 싸게 인정해주죠. 이거 가지고 나보고 특혜 줬다고 비난하는 정치인들이 있던데 아니 기업이 혜택을 안 주면 뭐하러 옵니까? 구미로 말로 와요. 구미에서 세금도 좀 깎아주고 뭐 이런저런 뭐 기숙사나 아니면 문화시설 짓는 것도 시에서 도와주고 도에서 도와주고 하니까 여기 오는 거지. 똑같은 조건이 뭐하러 와요? 혜택을 안 주고 기업을 유치할 수 있습니까? 기업이 저절로 오는 걸 입 벌리고 기다리지 않는 다음에 뭔가를 줘야죠. 그래서 기업이 아무것도 안 주고 기업을 데려오라는 건 이 납치에 먹으라는 얘기인데 기업이 납치됩니까? 유치는 뭔가 유인책을 주고 데려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많이 했어요. 성남에서는 지금. 이 지방에 있는 기업들을 한 몇 개 제가 성남으로 끌어오는 바람에 제가 특정 지역에 비난을 하고 있긴 한데 왜 제가 성남시장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여서 제가 그렇게 했고요. 친노동이 반기업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친노동, 친기업 통해서 친경제로 가야 됩니다. 성장의 모멘텀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성장의 모멘텀은 공정한 질서, 공정한 분배, 균형의 회복을 통해서 만들 수 있고 공정성장. 두 번째는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팬데믹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국가의 개대적인 투자를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룬 것처럼 강력한 경제 보험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걸 통해서 새로운 산업으로 대대적으로 신속하게 전환하고 새로운 산업을 대대적으로 창출해내고 그 속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통해서 지방에 더 중점을 두면 효율성이 올라가겠죠. 여러분들과 아마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 싶고요. 민주당이 180석이나 되는데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대체 뭐냐? 저는 정치는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정치는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 난 힘이 있어. 권력이란 정치학적 정의가 그렇죠. 내 의사를 타인에게 관철하는 힘. 싫어도 해야 돼요. 그게 권력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것도 있죠. 정치들은 도대체 존재가 원칙적으로 뭐냐? 지배자냐? 지배자. 내가 권력 원수니까 막 따라와 하는 지도자,
지배자는 아니면 국민이 맡긴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대리인.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복, 공적 모습, 국민의 모습, 공복입니다. 이 두 가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권한에는 책임이 따라요. 그건 지배자는 책임이 없거나 적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지배자가 됩니다. 권력을 행사하니까 책임 안 져. 그래 하고 싶은 것만 해. 내 중심이야. 국민 중심이야. 그 지배자죠. 그런데 책임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충직한 모습인 거죠. 충직한 모습. 그래서 이거는 지배자냐, 대리인이냐, 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임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원래 세상은 보수라고 불리는 영역이 원래 힘이 셉니다. 기본적으로. 진보 계획이라고 하는 건 반직하긴 한데 힘없는 사람들의 조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운동장 기울어 되어 있어요. 돈, 권력, 언론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보수. 이걸 도전하는 진보 개혁 좀 바꿔서 잘 살아보자. 이거 약한 분이거든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힘은 원래 약한 거예요. 약한데 그래서 이 원래 진보 진영은 비주류 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도전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어느 날 180석을 가진 정부의 행정 권력, 즉 대통령이라고 하는 행정 권력, 입법 권력, 지방 권력 이걸 다 가졌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다 가졌어요. 즉 압도적 주의가 됩니다. 압도적 주의. 압도적 주의는 뭐냐? 권한은 큰데 그만큼 책임이 큰 거예요.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비가 안 와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발목을 잡았다. 그 핑계 댈 수 없어요.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때 착각했던 게, 저도 한때 착각했던 게, 내가 대장동 또 국민의힘에서 민간개발업자들 100% 다 주려고 LH 공공개발하는 거 못하게 막고, 그래서 포기한 걸 또 하필이면 이재명이가 당선돼가지고 민간이 왜 개발했냐, 그거를 다 먹냐. 이거 공공에서 100% 환수하겠다 그래서 공공개발하는 거를 막 그 시의회를 통해서 막 4년 동안 막고, 막 괴롭히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제가 도저히 공공개발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으니까 또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면 민간한테 기회를 줄 때 내가 70%는 내가 뺏어오겠다. 이래가지고 예상되는 이익의 70%를 내가 뺏어왔잖아요. 꽤나 잘했다고 그러는데 저를 막 비난하더라고 국민들께서. 얕은 장대장이야. 아니 얕은이 어디 있습니까? 여하튼이 전 70% 해줘야 되잖아. 이게 당근의 최대 수익 환수한 선거다 그랬더니 국민들이 자꾸 저를 비난하길래 제가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저도 정치인이고 집권 여당의 일원이고 권한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공공개발을 못하게 막고 민간개발을 하고 강요를 하고 수년간 괴롭혔을지라도 100% 환수 못해가지고 1조 원 가까운 수익 중에서 3천억을 그다리 가져가가지고 뭐 50억 클럽이니 뭐 100억씩 줬다느니 이렇게 한 거 너도 책임 있다라고 하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권한을 내가 갖고 있었습니다. 누가 막았다. 그건 이사장입니다. 내가 당신한테 일을 맡겼을 때는 완벽하게 일 처리하라고 완벽히 기대했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못했어. 그럼 책임져야죠.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라는 걸 최근에 체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대한민국의 모든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압도적 주류 세력이 현재 있기 때문에 이제 밀려나게 생겼죠. 국민들이 보니까 다 맡겨놨더니 하는 것도 없고 우리가 앞으로 힘든다 그러고 별로 느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둔감한 것 같고 뭘 하긴 해야 되는데 속도는 느리고 막 복장 터져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바꾸자 이렇게 된 거죠. 여하튼 바꾸자. 이재명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여하튼 너도 뭐 됐어. 여하튼 바꿔.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80석에 지금 압도적 주류가 됐는데도 결국은 국회의원 뭐 5선, 6선 뭐 이런 사람 빼고 영선 국회의원 한 번도 안 해본 영선 윤석열, 영선 이재명을 후보로 뽑아버린 것도 좀 바꾸자 이런 열망이 한 부분이라고 저희도 이제 바꿔야죠.
민주당도 바꾸고 정부도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렸습니다. 이재명은 윤석열이 아니다. 이재명은 문재인도 아니다. 이재명은 이재명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새로운 정치, 또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국민들에게 새로운 꿈도 만들어드려야 돼요. 새로운 기회도 만들어드려야 돼요. 도전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기회가 적어가지고 친구하고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둥지에서 떨어지면 죽는데 누가 둥지에서 떨어져 죽을 거나를 놓고 전쟁을 벌이고 적이 되어버린 상황을 바꾼 기회가 넘치는, 그래서 전쟁이 아니라 경쟁을 하고 경쟁에서 기록히더라도 그 다음에 기회가 있는 그런 세상을 제가 만들려고, 그게 진정한 변화가 아니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우리 민주당도 저를 뽑았으니 저의 철학과 가치와 비전에 맞추어서 민주당도 변해야 돼요. 그 핵심이 뭐라고요? 기민해, 기민. 책임을 이행해야 된다. 또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남 탓하지 말고 핑계 댈 수 없다. 국민이 원하고 필요한 이런 발목을 잡으면 최대한 토론하고 논쟁하고 설득하되 안 되면 아유 얘가 발을 잡는데요. 그러고 세월 보내면 안 되죠. 그거 하라고 다수결 의석 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예요. 뭐 비난하면 비난을 받아요. 잘못됐으면 당연히 정권 내놔요. 잘못했으면. 책임져야 됩니다. 잘했으면 박수 받는 거죠. 근데 그게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한다든지, 눈치나 보고 세월을 보낸다든지, 또 야당이 잘못 잡았다고 핑계를 안 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지 않는 방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 세 번째가 제일 곤란한 질문인데, N번방 규제에 관한 법률이 이제 시행된다. 근데 이게 보니까 사전 법률 비슷한 거 아니냐고 반발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 좋아요. 표현의 자유. 언론 표현의 자유 좋습니다. 언론의 자유.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한계가 있죠. 본질적 한계와 법률적 한계가 있습니다. 본질적 한계. 내가 권리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권리가 있고, 권리만큼 의무가 따른다. 원하는 책임이 따르는 거죠. 내가 즐겁자고 하는 일이 타인에게 고통을 주면 안 되는 거죠. 누군가의 인격을 지배하고, 누군가의 미래에 먹칠을 하고, 누군가에게 고통을 가하는 일은 내가 그걸 이용해서 내 자유와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두 번째, 법률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합의했잖아요. 우리가 합의를 했으면 그 합의에 우리가 따라야죠. 대의민주국가 아닙니까? 자,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으면 그 경위야 온갖 논쟁이 있었겠지만 일단 우리가 합의했으면 그 합의를 따라야죠. 규칙을 따라야죠. 법을 따라야죠. 법을 고치기 전까지 우리가 합의된 법을 지키는 이 기본 아니겠어요? 표현의 자유도 이제 그 두 가지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언론의 자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언론이란 민주주의, 특히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주권자들의 판단을 제대로 하게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장치다. 그러니까 보호해야 된다. 함부로 탄압하면 안 된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헌법이 보호하라고, 헌법이 민주주의 체제를 보장하라고 언론의 특권과 그 보호를 했더니 그걸 이용해가지고 가짜 뉴스를 부탁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도모하면서 국민들의 판단을 하게 해요.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한 거 아닙니까? 자, 아까 얘기했죠. 권한에는 책임이 있다. 권리에는 의무가 있다. 더 힘들게 책임을 물어야 돼요. 내가 댓글에다가 내 개인으로 이재명인가 뭐 어떻게 했어. 가짜라고 막 썼어요. 아니 왜 이래? 비난하는, 혼나는 건 끝날 수 있지만 언론의 이름으로 가짜 뉴스를 의원하게 이재명이 돈을 받았어. 이런 거 쓰는 거는 국민의 판단을 하기는 있고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정하게 제재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죠. N번방 음란물 문제도 누리는 자유에 비해서 다른 사람이 너무 피해를 입으니까 또 사회 질서에 반하는 거는 하면 안 되죠. 자, 너무 중요한 얘기만 해요. 시간을 하는데 다른 건 어제 오른쪽에